편하게 듣는 한국사. 오늘은 조선 왕실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왕비가 사약을 받았습니다. 후궁이 왕을 조종했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그 모든 비극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 사건들을 단 몇 줄로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뒤에는 왕실이 끝까지 지우려 했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실 앞에 섭니다. 500년 동안 침묵 속에 감춰졌던 네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왜 이 네 여인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을까요? 왜 왕실은 그녀들의 존재를 끝까지 숨겨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들이 남긴 흔적은 왜 지금도 우리를 흔드는 걸까요? 조선 왕실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게 권력의 중심을 흔든 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역사책 어디에도 이름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왕조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왕비의 자리에서 끌려내려와 사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후궁의 신분으로 왕을 좌지우지하며 조정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그 아들마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네 번째 여인은 남편의 비극을 목격하고도 침묵해야 했으며 그 침묵을 글로 남겨 후대에 진실을 전했습니다.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녀들은 모두 권력의 희생자였지만 동시에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왕실은 그녀들을 기록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행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단편적 기록들, 궁중 문서의 빈 공간, 그리고 후대가 몰래 전한 증언들이 하나씩 모여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 네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녀들의 삶은 조선 왕실이 얼마나 철저하게 권력을 통제했는지, 그리고 그 통제 속에서도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하게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네 여인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몇몇은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진짜 이야기, 왕실이 끝까지 감추려 했던 진실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궁궐 깊은 곳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의 하루를 견뎌낸 그녀들.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결국 권력의 희생양이 된 그녀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비극을 만든 그녀들. 이제 우리는 그 금지된 진실 앞에 섭니다. 지금부터 7가지 장면을 통해 조선 왕실이 끝까지 숨기고자 했던 네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패비 윤씨 왕비에서 죄인으로 사약을 받은 여인. 1476년 성종의 계비로 간택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씨. 파평 윤씨 가문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명문가 혈통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며 왕실의 품격을 대표하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그 자리에서 단 8년 만에 폐위되었고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왜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했을까요? 성종실록 15년 7월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비 윤 씨가 질투가 심하고 투기하여 궁중의 법도를 어지럽혔다. 단 한 줄. 한 여인의 인생 전체가 이 짧은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 뒤에는 훨씬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성종은 후궁을 여럿 두고 있었고 그중 숙의 엄씨를 특히 총애했습니다. 윤 씨는 정실 왕비로서 남편의 사랑을 잃어가는 현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질투는 여성에게 씌워진 가장 무거운 죄목 중 하나였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첩을 받아들이고 침묵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윤 씨는 그 틀을 벗어났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녀는 폐비되어 사가로 쫓겨났고 1482년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권력 구조 속에서 여성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로만 취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윤 씨의 감정, 고통, 분노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법도를 어지럽힌 죄로 규정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이런 구조와 마주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여성에게 감정적이라는 낙인을 찍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과격하다고 말하는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윤 씨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비슷한 구조는 조선 후기에도 반복되었습니다. 1701년 숙종의 후궁 장희빈 역시 저주와 질투라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았습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모함하고 궁중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폐출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권력 구조 속에서 결국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두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녀들은 왕실이 요구하는 이상적 여성상을 벗어났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실은 이 사건을 기록에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들의 인간적 고통은 철저히 지워버렸습니다. 왕비 윤 씨가 질투로 법도를 어지럽혔다는 한 문장 뒤에 그녀가 느꼈을 외로움, 분노, 절망은 단 한 글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메시지.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 기록 뒤에 감춰진 인간의 감정을 읽어낼 책임이 있습니다. 패비 윤 씨는 질투한 왕비가 아니라 사랑을 잃어가는 현실 앞에서 무너진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정당하게 기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당시 권력 구조가 얼마나 여성을 억압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후궁의 신분으로 왕을 좌지우지하며 조정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두 번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장녹수 권력에 취한 후궁, 왕을 조종한 여인.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조선 왕실을 지배했던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녹수. 연산군의 총애를 받으며 궁중 권력의 정점에 선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역사에 남긴 흔적은 총애받은 후궁이 아니라 폭정을 부추긴 요부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왕실은 왜 그녀의 존재를 끝까지 지우려 했을까요? 연산군일기 12년 3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녹수가 왕의 총애를 믿고 국정에 간섭하며 조정을 농락하였다. 이 한 문장 속에는 당시 조선 조정이 느낀 공포와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장녹수는 본래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신분 제도가 철저했던 조선시대에서 기생은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연산군의 총애를 받으며 후궁의 자리까지 올랐고 나아가 궁중 인사에까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의 말에 따라 신하를 파직시키고 정책을 바꾸었으며 궁중의 규율을 무너뜨렸습니다. 조정 신하들은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 국가 운영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유교 질서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여성은 왜 악녀로 기록되는가? 장녹수가 실제로 폭정을 부추겼는지 아니면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요부로 낙인 찍었고 그 낙인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권력을 가진 여성은 여전히 이중잣대에 직면합니다. 남성 지도자가 강력한 결정을 내리면 카리스마 있다고 평가받지만 여성 지도자가 같은 행동을 하면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장녹수의 이야기는 이 구조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슷한 사례는 중국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나라 측천무후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였지만 그녀 역시 권력에 취한 악녀로 기록되었습니다. 측천무후는 실제로 뛰어난 통치 능력을 발휘했고 많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중심 역사 서술 속에서 그녀의 업적은 축소되었고 그녀의 야심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장녹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어땠는지, 그녀가 권력을 추구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녀는 악녀였다는 일방적 서술뿐입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을 때 장녹수는 처형되었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고 그와 연결된 모든 인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장녹수는 그중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된 인물이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그녀를 폭정의 원흉으로 지목했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여성에 대한 역사의 시선은 결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녹수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유교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었고 그녀는 그 질서를 위반한 대가로 악녀의 낙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 속 악녀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진실을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숙빈 최씨.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독살 의혹 속에서 죽어간 여인. 1688년 숙종의 후궁 숙빈 최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훗날 조선 제20대 왕 경종이 됩니다. 후궁이 낳은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경종은 즉위 4년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 그 죽음을 둘러싼 독살 의혹은 오늘날까지 역사학계의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숙빈 최씨가 있었습니다. 왜 그녀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왕실은 왜 이 비극적 사건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경종실록 4년 8월 조에는 이렇게 짧게 적혀 있습니다. 임금이 병환이 위독하여 승하하시니 나이 37세였다. 병환. 단 두 글자로 한 왕의 죽음이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궁중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경종이 게장을 먹은 뒤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문, 영조 당시 연인군과 노론 세력이 독살을 계획했다는 의혹이 궁중을 뒤덮었습니다. 숙빈 최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후궁 출신으로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권력의 중심에서는 여전히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경종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후계 구도는 처음부터 불안정했습니다. 노론 세력은 영조를 지지했고 소론 세력은 경종을 지지했습니다. 궁중은 정치적 갈등으로 분열되었고 그 갈등의 한가운데 경종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권력 다툼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약자입니다. 경종은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숙빈 최씨는 왕의 어머니였지만 후궁 출신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들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구조는 반복됩니다. 조직 내 권력 다툼이 벌어질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들입니다. 진실을 말하려 해도 구조가 그것을 막고 정의를 외쳐도 힘의 논리가 그것을 짓밟습니다. 숙빈 최씨와 경종의 비극은 이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유사한 사례는 고려시대에도 있었습니다. 1351년 고려 충정왕은 재위 2년 만에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당시 권문세족 간의 권력 다툼이 극에 달했고 어린 왕은 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환으로 승하라고만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독살 의혹이 짙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권력 다툼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병환이라는 모호한 기록 뒤에 숨겨졌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곧 권력 구조를 뒤흔드는 일이었고 그래서 왕실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숙빈 최씨는 경종이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궁중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품고 살았지만 그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실의 체면을 지켜야 했고 정치적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1718년 숙빈 최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 역시 기록에는 간단하게만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평생 품었던 의혹, 아들을 잃은 슬픔, 권력 구조 속에서 느낀 무력감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통찰은 이것입니다. 진실은 때때로 권력에 의해 묻힙니다. 숙빈 최씨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진실을 말할 수 없었고 역사는 그녀의 침묵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침묵 뒤에 숨겨진 고통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해경궁 홍씨. 남편의 죽음을 목격하고 침묵으로 진실을 기록한 여인. 1762년 윤호월 13일 창덕궁 뒤주 앞에서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해경궁 홍씨. 사도세자의 아내이자 훗날 정조의 어머니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남편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 갇혔고 8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조의 명령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녀는 한중록을 집필하며 그날의 진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왜 그녀는 침묵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왕실은 왜 이 비극적 사건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으려 했을까요? 영조실록 38년 윤호월 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자가 병환으로 인하여 패하시니 나이 28세였다. 병환.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인 사건이 단 2글자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실이 선택한 침묵의 방식이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왕실의 체면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이 침묵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그녀는 궁중에서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영조는 아들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 죄책감은 며느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경궁은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이 잘못 해석되면 그녀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생존의 방법이지만 그 침묵이 쌓이면 진실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침묵했지만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한중록을 통해 사도세자의 삶과 죽음, 그리고 궁중의 권력 다툼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그녀의 기록이 없었다면 사도세자는 단순히 병환으로 죽은 왕세자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이 해경궁 홍씨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조직 내 부조리를 목격하지만 침묵하고 불의를 보지만 외면하며 진실을 알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생존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경궁 홍씨는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침묵하면서도 기록하는 것, 당장은 말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방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세계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네 프랑크는 나치 치하에서 숨어 지내며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당장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낼 수 없었지만 일기를 통해 그 시대의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일기는 훗날 수백만 명에게 읽혔고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증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당시에는 침묵했지만 기록을 통해 진실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그녀의 글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도세자의 비극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815년 해경궁 홍씨는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의 죽음, 정조의 즉위와 죽음, 그리고 순조의 즉위까지 모두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긴 생애 동안 그녀는 수많은 비극과 갈등을 목격했고 그 모든 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녀의 기록은 용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불가피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기록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해경궁 홍씨는 당장 말할 수 없었지만 글로 남겼습니다. 그녀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오늘 사도세자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어떤 형태로든 기록하고 증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 여인의 공통점 왕실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진짜 이유. 패비윤 씨, 장녹수, 숙빈 최 씨, 해경궁 홍 씨. 이 네 여인은 시대도 다르고 신분도 달랐으며 처한 상황도 각기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왕실 권력 구조의 균열을 드러낸 인물들이었습니다. 왕실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왕은 성군이어야 했고 왕비는 덕이 있어야 했으며 왕실은 질서정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네 여인의 존재는 그 완벽함에 금이 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실이 그녀들을 숨기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들은 왕실의 실패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경국대전 형전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실의 일은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며 궁중의 일은 함부로 기록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바로 조선 왕실이 500년 동안 유지해온 침묵의 규칙이었습니다.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 비극, 실패는 철저히 감춰져야 했고 그것이 곧 왕실의 권위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패비 윤씨는 왕비가 패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완벽한 질서라는 환상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왕비는 왕실의 어머니이자 상징이었는데 그 왕비가 쫓겨났다는 사실은 왕실의 권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장녹수는 후궁이 왕을 조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유교적 질서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여성, 그것도 후궁이 국정에 간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왕실은 그녀를 악녀로 낙인 찍어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숙빈 최 씨는 왕위 계승의 불안정성을 드러냈습니다. 경종의 의문의 죽음은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왕실의 통합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었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왕실의 가장 어두운 비밀, 즉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왕실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진실이었고 그래서 공식 기록에는 병환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남았습니다. 이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권력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 실패를 증명하는 모든 것을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역사는 그 진실을 기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구조는 반복됩니다. 조직의 부조리가 드러나면 조직은 그것을 은폐하려 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문제 인물로 낙인 찍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당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유사한 사례는 중세 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15년 얀 후스는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했다가 화형당했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 실패를 지적한 후스를 이단으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후스의 주장은 사라지지 않았고 훗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네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실은 그녀들을 지우려 했지만 그녀들의 존재는 결국 역사에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실이 그녀들을 숨기려 했던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권력 구조가 사실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왕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택했고 기록을 지웠으며 증거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고 그녀들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자신의 실패를 감추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네 여인은 왕실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실패의 증거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 더 깊은 진실을 배웁니다. 권력의 완벽함은 환상이고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 파급 효과, 침묵이 만든 변화와 후대의 평가. 네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의 존재와 그녀들이 겪은 사건들은 조선 왕실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후대 역사가들에게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침묵으로 감춰진 진실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후대는 이 여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패비 윤씨 사건 이후 조선 왕실은 왕비 패출에 대해 매우 신중해졌습니다. 왕비를 함부로 패출하는 것이 왕실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선시대 내내 왕비가 폐위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고 왕실은 왕비의 지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선조실록 편찬 과정에서 한 사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패비윤 씨 사건은 왕실의 가장 큰 과오 중 하나로 이후 왕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 기록은 윤 씨의 비극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왕실 제도 전체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장녹수 사건 이후 조선 왕실은 후궁의 권한을 철저히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후궁이 국정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궁중 규율을 강화했고 왕과 후궁 사이의 소통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들어선 중종은 후궁 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왕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장녹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숙빈 최 씨와 경종의 비극은 영조와 정조 시대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조는 평생 경종 독살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 의혹은 그의 통치 내내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할머니 숙빈 최 씨와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을 목격하며 자랐고 이것은 그의 정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조는 즉위 후 왕권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신하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권력 다툼이 얼마나 비극적 결과를 낳는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해경궁 홍 씨의 한중록은 후대 역사 연구의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도세자 사건은 공식 기록에는 병환으로만 남아 있었지만 해경궁의 기록 덕분에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한중록을 조선시대 궁중 생활과 정치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1차 자료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이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것입니다. 개인의 비극은 때로 제도를 바꾸고 침묵으로 감춰진 진실은 후대에 더 큰 울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 당시 로자 파크스는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 개인의 저항은 작은 사건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미국 전역의 민권운동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인종차별 철폐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 왕실의 네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들 개인의 비극은 작아 보였지만 그 영향은 왕실 제도 전체를 바꿨고 후대 역사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이 네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20세기 이후 한국 역사학계는 여성사 연구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 네 여인의 이야기가 재조명되었습니다. 패비윤 씨는 질투한 왕비가 아니라 유교적 억압 구조의 희생자로 재평가되었습니다. 장녹수는 악녀가 아니라 신분제도에 저항한 인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권력 다툼의 방관자가 아니라 아들을 지키려 했지만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어머니로 이해되었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침묵한 피해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기록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재평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는 계속 다시 쓰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되며 그 과정에서 감춰졌던 목소리들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네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그녀들의 삶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 구조 속 여성의 위치, 침묵과 저항, 기록의 중요성, 진실의 힘. 이 모든 주제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네 여인의 비극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후대의 변화를 만들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감춰진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그 진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 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춰지고 있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긴 질문. 우리는 누구의 침묵을 듣고 있는가? 패비윤 씨, 장녹수, 숙빈 최 씨, 해경궁 홍 씨. 네 여인의 이야기를 모두 살펴본 지금 우리는 하나의 핵심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의 침묵을 듣고 있는가? 500년 전 조선 왕실에서 감춰진 진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에도 감춰지고 있는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 목소리는 누구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네 여인의 공통점은 그녀들이 모두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패비윤 씨는 왕비였지만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고 장녹수는 권력을 가졌지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숙빈 최 씨는 왕의 어머니였지만 아들을 지킬 힘이 없었고 해경궁 홍 씨는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했지만 그 저항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거나 왜곡되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권력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전체를 통틀어 여성의 목소리가 직접 인용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역사는 대부분 남성의 시각으로 기록되었고 여성의 경험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여전히 많은 목소리가 침묵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함을 겪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정 내 폭력을 견디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받지만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침묵은 500년 전 조선 왕실 여인들의 침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침묵을 듣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식입니다. 기록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것을 상상하고 침묵 속에 감춰진 목소리를 읽어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감춰졌던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녀들은 수십 년 동안 침묵해야 했지만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사회 전체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네 여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들은 당시에는 침묵해야 했지만 그 침묵은 결국 역사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네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또 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기록하고 있는가? 해경궁 홍 씨는 한중록을 통해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사도세자의 비극은 영원히 병환이라는 한 단어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록해야 합니다. 부당함을 목격했다면 기록하고 불의를 경험했다면 증언하며 진실을 알고 있다면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록은 가장 강력한 저항의 형태입니다. 역사적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은 당시 정부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왜곡되었고 진실은 감춰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사진을 찍고 일기를 쓰고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들이 모여 결국 진실이 드러났고 오늘날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조선 왕실의 네 여인과 광주의 시민들은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일을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통해 후대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자가 아닌 침묵 속에 감춰진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네 여인은 왕실 권력 구조 속에서 희생당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녀들의 목소리를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계속 다시 쓰이는 이유이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네 여인 중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 침묵하고 있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침묵을 듣는 것, 진실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네 여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여인의 침묵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을 기록하고 약자의 편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 왕실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네 여인의 이야기를 7가지 장면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패비윤 씨의 비극,
장녹수의 권력, 숙빈 최 씨의 침묵, 해경궁 홍 씨의 기록. 이 네 여인의 이야기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권력은 자신의 실패를 감추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며 침묵 속에 감춰진 목소리는 후대에 더 큰 울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실은 500년 동안 이 네 여인의 이야기를 지우려 했습니다. 기록을 축소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며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종실록은 패비윤 씨를 단 한 줄로 정리했지만 그 한 줄 뒤에 숨겨진 고통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연산군일기는 장녹수를 악녀로 낙인 찍었지만 우리는 그 낙인 뒤에 감춰진 구조적 억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종실록은 경종의 죽음을 병환으로만 적었지만 숙빈 최 씨가 품었던 의욕과 고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한중록을 통해 침묵을 깨고 진실을 기록했고 그 기록 덕분에 우리는 오늘 사도세자의 비극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은 그녀들이 모두 권력 구조의 희생자였지만 동시에 그 구조를 증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삶은 비극적이었지만 그 비극은 후대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침묵도 증언이 될 수 있고 기록은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되며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은 단순히 조선시대 여성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침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이 교훈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침묵 속에 감춰진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여인은 왕실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실패의 증거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 더 깊은 진실을 배웁니다. 역사는 완벽하지 않고 권력은 취약하며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춰지고 있는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의 책임이자 네 여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조선 왕실이 끝까지 숨긴 네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패비윤 씨는 왕비에서 죄인으로 전락했고 장녹수는 권력의 정점에서 악녀의 낙인을 받았으며 숙빈 최 씨는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그 아들을 지키지 못했고 해경궁 홍 씨는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은 그녀들이 모두 권력 구조 속에서 희생당했지만 동시에 그 구조의 취약함을 드러낸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실은 그녀들을 지우려 했지만 역사는 그녀들을 기억했고 오늘 우리는 그 기억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권력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침묵도 하나의 증언이 될 수 있으며 기록은 가장 강력한 저항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셋째, 역사는 승자의 것이지만 우리는 침묵 속에 감춰진 목소리를 읽어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과거의 비극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마주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개인의 용기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모여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후대는 과거를 다시 쓸 수 있으며 감춰진 진실을 복원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는 더 이상 침묵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역사를 기억하는 진정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교훈은 네 여인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그녀들은 왕실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진실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패비윤 씨의 비극, 장녹수의 권력, 숙빈 최 씨의 침묵, 해경궁 홍 씨의 기록 중 무엇이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 침묵하고 있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해석이 이 콘텐츠를 더 깊게 만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시대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내 여인의 용기처럼 단단하고 해경궁 홍씨의 기록처럼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침묵을 듣고 진실을 기록하며 약자의 편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실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패비윤 씨, 장녹수, 숙빈 최 씨, 해경궁 홍 씨. 그녀들은 시대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왕실 권력 구조의 균열을 드러낸 살아있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침묵하고 있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해석이 이 콘텐츠를 더 깊게 만듭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시대의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편하게 듣는 한국사.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